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과 중국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합니다. 4월 16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대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동선언에 대만이라는 용어를 자체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걸 알면서도 대만이라는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결국 일본은 앞으로 미국의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럼 국제정치학에서 핵을 가진 나라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게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럽니다. MAD라고. 그게 뭐냐면은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인데 이게 뭐냐면은 핵을 가진 나라와 갖고 있는 두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게 상호 확증 파괴인데, 그럼 미국과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싸우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리전이 미국이 아니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일본과 중국이 과연 충돌할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컨셉으로 일본과 중국이 과연 충돌을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현재 지금 외교 상태를 말씀드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충돌의 요소가 있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살피고,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이 어떤 화해 요소로 위기 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충돌을 하든 충돌을 하지 않든 가운데 낀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한중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 오늘 유튜브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점,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또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동양권에서 가장 선진 문화였죠. 일본은 조그만 섬나라였고, 그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자,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율령 제도를 받아들인 일방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일본으로의 문명의 전수였죠. 자, 이게 도중에 서서히 가다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일본이 힘을 갖춰서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게 바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중국을 이겼습니다. 그 후로는 이게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최근에 근대 이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5가지만 뽑아본다면, 먼저 중일전쟁, 아까는 청일전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죠. 중일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게 난징 대학살이라는 겁니다. 이 난징 대학살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서 중국과 일본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고, 그리고 위치로 돌아왔지만 적대적인 관계를 하다가 1972년에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에 화해 모드가 돼서 1992년에 아키히토 천황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좋아졌다가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완전히 중국이 서서히 일본을 압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해에 바로 또 공교롭게 센카쿠 열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5가지 정도를 가장 최근 근대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파고들자면, 2차 대전 이후에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제가 다르면서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중국, 소련의 공산국가가 동남아시아에서 공산국가를 막는데 가장 천병 역할을 일본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적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중국 대신에 일본은 대만과 친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72년이었죠.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국교 정상화가 갑자기 중국과 일본이 됐냐면은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닉슨이 미군을 많이 투입시켰는데 그게 결론이 나지 않고 전쟁이 오래 감에 따라서 미국 내에 반전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으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우리가 군사를 개입하지 않는다. 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철수시킨다. 공산권과 전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닉슨 독트린으로 해서 닉슨이 핑퐁 외교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갑자기 다나카 가쿠에이가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거에 맞춰서 바로 다나카 가쿠에이가 중국을 수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대만과는 단교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역사가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화해 무드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일본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가입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이 후원자가 돼서 응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은 중국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로 반대했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다른 나라를 설득시켜서 중국을 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개혁 개방 정책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래 가다가 일본이 왜 중국을 그렇게 지원했느냐,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의 그 많은 인구들한테 일본 제품을 팔 수 있는 상품 시장 개척 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값싼 원료를 일본이 사와서 그걸 다시 가공해서 중국에 파는, 그러니까 원료의 공급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시장의 차원에서 중국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과 일본의 화해 무드가 계속 지속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9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어나기 이전에 오부치 총리가 있었는데, 오부치 케이조 총리는 1998년에 한일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지내죠. 그뿐만 아니고 또 1998년에 중일 공동선언을 해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혁혁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부치 게이조 총리 바로 다음에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죠.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에서 좀 괴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그때부터 중국과의 교과서 문제가 더욱더 악화돼서 중국과의 역사 문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이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어서 하토야마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하토야마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내세워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만, 그런데 같은 민주당 정권에 하토야마, 칸, 그리고 노다 이 세 총리들이 거의 1년씩 하면서 성격이 캐릭터가 다 달랐습니다. 다음에 칸 총리는 바로 중국에 대해서 센카쿠 열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중국과 아주 사이가 나쁘게 되고, 또 노다 총리 역시 미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사이가 나쁘게 됩니다. 결국 하토야마 총리 민주당 정권 때만 바로 중국과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 이후에 화해 국면에 갔다가 다시 악화되는 거죠. 그런 악화가 계속되다가 아베 총리가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다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쪽은 화해, 한쪽은 갈등, 이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중국이 제일 처음에 내세우는 게 진주 목걸이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1대1로 비전의 일종인데, 동남아부터 연결해서 아프리카, 중동을 다 연결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거죠. 육상 실크로드는 이미 중국에서 한나라 시대부터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중국이 2025년에 세계의 패권을 미국과 겨룬다는 하나의 원대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일본도
안보 다이아몬드 구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보 다이아몬드 구성이 결국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상이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맞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재정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딱 중국이 반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하는 데는 중국은 옛날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서 아시아의 대표인데 아시아의 대표가 일본과 같이 될 경우 외교적인 고립을 중국이 방지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반대했던 겁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일본과 화해와 갈등을 계속하다가 다음 유튜브에서 나오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전략의 갈등으로 비춰지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접어두고 우리가 뭘 지금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중국을 보는 일본의 시점이 지금까지 어땠던가 또 일본을 보는 중국의 시점이 어땠던가 그걸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중국을 가장 많이 연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과거부터 일본은 현학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그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학으로서 중국을 연구했고 그리고 에도시대 중기에는 진화라는 말 자체가 중국을 약간 폄하한 얘기인데 진화라는 말은 과거에 빠져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국가를 통칭하면서 진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학, 한학, 진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학으로 중국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가장 많이 연구했느냐? 그거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을 보는 일본의 시점은 과거에는 중국을 조공과 외경의 그런 나라로 봤고 그 다음에 조금 진화해서 그게 동경과 모범적인 나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은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바로 선진과 친선의 나라 이렇게 중국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변하게 되죠. 그러다가 근세에 들어와서는 원나라 시대에 한번 침략을 당하고 난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학문을 연구를 해서 중국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일본이 국학을 중국의 학문에 대신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중국을 그렇게 시각이 변하면서 중국을 극복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완전히 중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낫다. 왜? 아메리카 흑선 페리 제독이 일본에 처음에 개항을 요구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명치 유신을 자기네들이 주도한 다음부터는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에 대한 시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총리의 이거는 이제 논문을 제가 인용한 건데 양기웅 박사하고 안정화 박사의 논문을 이용한 건데 일본 총리들이 도대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일본 총리의 시정연설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중국에 대해서는 시각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A, B, C, D, E 이렇게 6개로 중국에 대한 시각을 나누자면 대부분 총리들이 협조국가라는 이게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게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정적인 중견국가 그리고 또 패권국가 중국이 그리고 불안정한 중견국가 파산국가라고 여기는 총리는 거의 없었다. 또 불량국가라고 여기는 총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리 의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떨까? 중국은 지금 최근 200년 이후에는 중국은 동양에서 가장 선진국이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봤냐면 고대 시대에는 낭랑 바다 위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의 집합이다. 그리고 가끔 우리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알련을 했다. 이게 중국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중세에 들어서는 중국 근방에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있죠. 그 중에 동이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급의 하나의 외국이었다. 외나라였다. 이렇게 시각을 바뀌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중세 시대로 감에 따라서 외나라가 아니고 일본국으로 칭했다고 이렇게 이제 변천의 역사를 시점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역사, 이 역사들이 합하는 중국과 일본의 시점,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께 최근의 충돌 요소, 그리고 과연 어떻게 일본과 중국이 충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화해 요소로서 어떻게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